네, 잠시 뒤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강한 임명 강행 기류 속에 오늘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장악 시도 의혹과 자녀 학폭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된 정치권 쟁점들 오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후 10시면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워낙 이제 쟁점도 많고요. 관심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래서 청문위원들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오늘 청문회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요, 야당의 공세가 좀 강화되겠죠.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동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세가 강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난 여당 시절에 방통위원회를 통해서 한 행위들을 본인이 알고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의 힘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힘이라는 게 어떤 언론을 왜곡한다기보다는 언론 지형을 정상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앵커께서는 쟁점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의혹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언론 장악과 관련된 의혹들은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뿐만 아니고 많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는 관여한 적 없다, 본 적 없는 자료다. 이것만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론으로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지난번 통일부 장관 임명하듯이 청문회에서 청문부 채택 안 되더라 아마 강행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짚어가겠습니다만 자녀의 학폭 의혹이랄지 부인의 취업과 관련된 청탁 의혹이랄지 재산 형성에 관련된 의혹이랄지 본인의 언어, 종교계 탄압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청문회 오늘 하루 가지고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 이 정도 쟁점 사면 저클 내들어가지고 장관급이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들과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에 대한 이런 정말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지명 단계, 후보자 단계에서 너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잘 따져야 될 건데 이게 지금 10시에 정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청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방위 회의장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후보자가 들어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질의도 있고 질의하기 전에도 자료 제출도 있고 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2천여 건의 좀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입장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오갈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게 의혹 제기라는 게 각종 의혹 제기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지명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검증을 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료 관련해서는 어느 청문 대상자든지 간에 충분히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보통 피력을 하고 청문 절차에 임하는 야당 측, 상대방 측, 당 측에서는 또 미비하다는 게 여태까지의 어떤 레토릭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이나 후보자 측에서는 충분히 제출했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연서 서명해서 제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거기서 사실은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본인 혼자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자료들 제출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 분들 입장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자료 제출 대상 목록 중에 네. 상당히 무리한 게 많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2천억 건 제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저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이 자신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오셨다면 글쎄 지금 미비된 자료가 뭐가 있을까라는 싶네요. 어떤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정치부 기자를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국회에서 근무도 하고 지금은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들을 제가 청문위원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근접한 거리에서 좀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할 때 지난번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선도적이었어요. 뭐냐면 자료를 안 냅니다. 정말 안 내요.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여야가 뭐 바뀌었을 때도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런 주장들은 야당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지금 통일부 장관 때도 자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청문위원들이 책상에 놨는데 자료 온 게 뭐 이 정도는 물론이고 이것도 안 됩니다. 다 우리가 화면을 온 국민들이 보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동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과방위 청문위원 들어보니까 46차례 답변을 거부했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예 답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정보 제공하는 동의서를 썼지 나머지 정말 청문위원들이 아니 부인의 이런 재산 문제가 되면은 부인과 관련된 부동산 내역이랄지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전술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그냥 아예 자료를 내지 않아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못하게 봉쇄하는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이 계속 여당만 하겠습니까? 오늘 야당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한다면 저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면서 청문회장이나 상임위장을 파행으로 이끌 건데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출을 해야 국민들께 검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동관 후보자가 일단 모습을 드러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청문이 바로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조정이 좀 있을지 여부는 저희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개인은 했고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지금 뭐를 건넨 거죠? 저기 후보자가요. 예. 이제 청문회에 앞서가지고 이른바 선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위증하지 않겠다.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동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거짓말 좀 했지요. 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도 있고 이번에는 거짓말 못할 겁니다. 예, 저 국회에서의 예. 위증을 하면은 저게 처벌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저희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모두 때문에 발언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함부로 이렇게 좀 위원장님, 의원들 야당 의원들 질의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은 정보 예, 예. 방송 그럼 저희가 지금 모두 발언 내용을 함께 좀 위원님 같이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동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해온 분야 중에 하나로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등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OTT의 미디어 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 GPT의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규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 뉴스의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 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 보도 PP의 승인 등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18년 동안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단 몇 분 정도 되나요? 몇 분? 두 분? 그러면 누구부터? 아니, 두세 분 마세요. 아니, 세 분 마세요. 아니, 의원님들 다 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 두 분 하시고 간사님이 다 취합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조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세 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관련해서 두 분만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하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돈 4명. 자, 그럼 먼저 민영배 의원님, 저 자료 제출 민영배 의원님 자료 제출 발언하십시오. 2분씩 드리세요. 3분씩 2분씩 드리세요. 간사님 제가 좀 많이 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십니다. 아이고 참. 아니 시작하면 시간을 누르셔야지. 자, 네, 시작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이동관 후보자 지금 장남 학폭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동관 예. 후보자가 이슈가 모두 아니겠습니까? 발언을 했고요. 모두 발언 이후에 의사 진행 하나고 발언이 요구에 잠깐 따라 전학 있습니다. 갔다 이렇게 지금은 주장을 민영배 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학폭 이 지금까지 위가 자료 열리지 제출 않았고 등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문제를 학폭 제기할 관련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그 없습니다. 옆에 고민정 의원 역시도 오늘 학교 아침 생활기록부와 자료 제출이 통일한 부족하다는 자료를 의견을 찾는데 낸 바가 거부합니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들을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2009년, 이런 2010년에 의사 진행 보조 발언과 의원에게 자료 난발을 요구가 해서 있은 뒤에 본 관련 질의 기록과 19명의 서류를 의원들이 좀 본 살펴보려고 질의를 할 하는데 것으로 그것도 안 보입니다. 줍니다. 예, 앞서서 이제 선서 이후에 모두 발언을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어떤 변화 속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미디어 환경이 뭐 변하는 자료가 거는 있어요. 당연히 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관 후보자가 아마 준비하면서 방통위에 이제 그 지원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방향과 기조를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들, 논란들이 해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이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문을 보면은 해명이 된 게 아니고 더 논란이 커졌어요. 가령 아들의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도위가 열렸고 그 이사장하고 뭐 예전에는 기자 때부터 알았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사장의 그 김승우 이사장 얘기를 들으면은 열렸다고 했는데 안 열린 것이죠? 맞습니다. 예. 본인은 뭐 선도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뭐 전학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리지 않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해명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때는 아까 저기 선서까지 하고 위원장께 그런 선서문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하는 게 맞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의혹과 논란이 해소가 돼야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통위의 고유의 정책들, 새로운 비전이랄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 확산이라든지 뭐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이동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본위원장님? 이제 언론이라는 게 사실 공공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이 지금 예전에 이런 전통적인 언론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터넷이라고도 총칭하죠. 콘텐츠를 생성해서 그것들을 국민께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언론의 기능을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기존 정권 하에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만 해왔는데 이것이 어쨌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재인 언론에 대해서 좀 공정한 배분을 하자 뭐 이런 취지도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치중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에 따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또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추측성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뭐 특정인과 알게 된 경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는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몰랐다라고 하거나 또는 몰랐는데 알았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그 허위 진술이죠. 따라서 이런 세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사실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공개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전에 논의된 것처럼 비공개로 하자라는 것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상황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이게 오픈되게 되면 이게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제출됐던 자료가 특정 언론기관으로 간 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해칭 장치가 없는 한 밀어붙이는 것도 또한 국회의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 시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본청 과방위 회의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검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뭐 양측에 다 책임이 있겠지만 청문회에서 증인을 이제 부르려면 위원회 의결이 있어요. 이것은 뭐 개개인이 어떤 요청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뭐 어떤 고집을 피우든 아니면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든 어쨌든 위원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 차원으로 치환하자면 국회에서 증인을 부를 만큼 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동관 후보자에게 비난을 하든지 또는 국민의힘에게 비난을 하든지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누군가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내거나 거기까지 수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합의가 불발된 것은 이제 모두의 이제 좀 잘못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양비론이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게 이른바 정쟁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명확한 사항도 이제 정쟁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여야 모두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혐오를 가져오고 나중에는 뭐 투표율까지 낮추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알고 모르고 이 재단 이사장을 알고 모르고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제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하는데 저는 담임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담임의 이름조차를 모릅니다. 담임 선생님의. 어느 대한민국의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재단 이사장과 직접 다이렉트로 직통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뭐 시험 이후에 전화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뭐 10명 안 될 거라고 봅니다. 5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기자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아서 개인적 친분으로 한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승유 이사장은 그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MB 정부의 실세가 된 다음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이른바 언론에 알려진 게 4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나 후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화해가 됐다. 그중에 한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술서 자체도 화해는 1학년 때 됐다는데 피해 진술서는 2학년 때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명확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피해 학생이 됐던 피해 학생이 너무 어려우면 못 나온다고 한다면 교사가 됐던 학교에 관련된 분이 됐던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이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돼 가지고도 당시에 피해를 본 언론인들 이 얼마나 많은 문건들이 지금 공개됐습니까? 방송사에서 퇴출된 분들 그런 분들 증인으로 채택해야죠. 참고인으로 불러야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얼마 전에도 지명되자마자 공산당 같은 신문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 기관지라고 했습니까? 이런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지금 시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관과 방송관을 검증하는 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증인과 참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하니까 합의를 안 해줘요. 위원장이 채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이동관 후보자 말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상대로 국민에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파적인 견해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하고 불러서 듣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정말 무력화하면은 통일부 장관도 그랬죠. 이번에 방통위원장도 그러죠.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무용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입장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한 대변인님을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도 비슷한 말들이 서로 오갔어요. 그리고 그때도 일방적인 진행으로 또 됐고 한상혁 방송위원장 같은 경우 2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 뭐 보궐 비슷하게 했지만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뭐 특정 방송에 대해서는 점수를 달리 조작하는 데 관여해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모업도 방송사는 오히려 또 거꾸로 뭔가 특혜를 주고 이런 식의 통신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그 학폭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학폭 문제의 당사자가 나오기 싫어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이걸 국회 강제할 수 있나요?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쓴 내용을 보면 한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피해자 진술서 나와 있습니다. A군과 본인과 B군이 같이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이거 전학 조치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본인이 그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도 본인 스스로 쓴 게 아니에요. 또 담임교사 쓰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위를 볼 때 어쨌든 학폭은 잘못된 것이죠. 그 잘못된 학폭이 지금은 다 어쨌든 당사자 일부는 다 치유가 됐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치유된 학폭 문제를 본인 다시 꺼내줘서 자기가 학폭 피해자로 낙인받는 게 싫다라고 본인의 진술서에 분명히 기재를 했거든요. 그럼 국회인 이 공적기관이 그것을 굳이 들춰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한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물어보는 과정에 혹시 내 아들 이 끝나고 나서 이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전학 가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 부적절하지만 이것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김승희 위원장이 그걸 안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 학기 중에 전화가 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항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집요하게 해달라고 또 보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학부모의 관여가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동관 후보자와 이 김승유 이사장이 언제 서로를 알았는가, 친분이 언제 생겼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승유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 친분이 생긴 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였다. 친분의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소개받고 알게 된 게 기자 시절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알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친분이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분의 말씀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예컨대 기자 때의 김승유 이사장을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명은 잘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전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전학과 관련된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수가 있는데 이 전학과 관련돼가 지금 학교에 어떠한 서류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거가 또 밝혀졌습니다. 밀실에서 처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와 재산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소에도 그런 전화하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에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만약에 학폭위가 열리고 선도위가 열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기록도 남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을 했던 거고요.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우리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고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와 거의 정말 경중을 따질 수 없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관과 언론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말 그 분야에서 실세로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도 많고 그 자료 목록만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의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이런 것까지 하고 실행을 했을까? 했다면 정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방송을 장악하고 자기 정권에 맞는 사람들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섬뜩하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관 후보자 임명하기 전에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 그 정설처럼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MBC 여러 방송들에 대한 이사진들 교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전부터. 근데 실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이사장들 지금 거의 쫓겨나고 있죠. 방통위,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어제 해촉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제목 하나만 보십시오.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KBS 조직 개편 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그러면 이사장 바꾸면 사장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윤 뉴스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50하고 때 땡전 뉴스 하듯이. MBC도 있습니다.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다 이루어졌던 목록 자료의 이름입니다. 목록 문건의 목록이에요 이게. 뭐 일단은 이거만 뭐 해당 봐도 문건에 보더라도. 대해서 본인이 그래서 아는 바가 없다고는. 제 말씀은 예. 그 해명이 일리가 있습니까? 홍보수석실이 수신처인데 홍보수석이 난 이거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추진을 뭐 지시한 적도 없다. 예.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저분이 그 당시에 홍보수석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수아비였습니까? 그럼 그만큼 무능력한 사람을 윤석열 정부는 다시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그 방송관은 사실 뭐 본인은 좀 방송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두 번째 정권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김밥 한 줄 잘못 써먹었다고 법인카드로 강규영 이사를 사실 해임했어요. 그 강규영 이사 해임한 이유는 뭐 이사회의 그 친여 역학구도를 바꿔서 KBS 사장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자,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했던 역할을 윤석열 정부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에 적폐 TF, 청산 TF를 꾸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뒤져서 지금 문건 나오는 것들도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수사 의뢰 다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고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수사 철저히 해가지고 기소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얘기겠지만 명진 스님 얘기도 다 거기서 나온 서류들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에 적폐 청산 TF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봐준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저도 보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본인이 자기 몰랐다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마당에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갖고 지금 청문회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봐주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당시에 이거를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게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홍보수석실에 뭐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을 했던 진술도 있고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재판정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왜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지내면서 실세였던 이동관 후보자까지는 수사가 안 됐느냐. 이건 또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문건이 생산이 되고 숱한 뭐 그거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많은 방송사들에서 정말 경영진이 쫓겨나고 또 기자들과 방송 프로듀서, PD들이 참지 못하고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참지 못하고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말 파문도 있었고 고초를 겪었죠. 많은 우리 언론인들, 방송인들이. 그
거기에 가장 천벙에 섰던 분이 이동관 후보자라는 건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을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까지 많은 언론 방송을 탄압했던 장본인이라고 의혹 사고 그렇게 지목됐던 분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많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도 제가 물어봅니다. 대체 왜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부족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왜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잘했던 정말 탄압의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동관 후보자를 다시 재등용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맡겨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너무 그 뒤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금 다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거를 제일 실행했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분이 다시 2023년도에 방송통신위원장에 지금 임명되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런 우려와 문제 제기는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에 그걸 강행하시겠다? 이거는 저는 또 다른 또 큰 사달이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6개입니까? 모든 언론 현업단체가 이동관 후보자만은 안 된다고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단 하나라도 적합성이 있다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언론단체가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한상혁 위원장보다 낫지 않겠어요? 자 일단 제가 막말을 드린다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저런 문건들이 보면 어떤 선거 때, 뭐 지방선거 때 나와서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에 대해서 또 비슷한 똑같은 의혹 제기를 합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자가 정무수석 당시에 저런 연루돼 있었다. 그거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방통위원장 지명식에 또 같은 문건을 이번에는 홍보수석 당시에 이분이 연관돼가지고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법적 판단은 다 받은 것이고요. 물론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이 위법적 사안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일단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게 비교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문정부에서 아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주셨지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KBS의 역학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리한 그 해임하신 건 맞잖아요.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것은 범죄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방통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쎄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섣부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서동용 의원과 또 장경태 의원 둘 다 지금 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서동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 학생의 이제 진술서를 이제 근거로 질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후보는 이제 피해 학생의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앞선 이제 입장문에서 다 밝혔다라는 이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시나 지금 장경태 의원 역시도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동관 후보는 이제 2달 전쯤이었나요? 입장문을 이제 내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질의에서 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뭐 다른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실제 이제 우리 장경태 의원이나 질의 내용을 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제 이동관 후보의 입장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질의 내용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면 그럴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이제 학폭 문제가 지금 거론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이분을 뭐 옹호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한 번 봤어요. 취임하시고 국회의장께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이제 공보수석이었기 때문에 배석한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종편에 대한 점수 조작 의혹인가요? 그걸로 이제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계속 수사를 집요하게 했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고 그거는 사실이라면 재판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은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거치서 확정되지 않은 거는 마치 이분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제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상당한 모욕적이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을 거쳐서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학폭위 생략 부분이랄지 저 이사장의 통합 문제랄지 이런 뭐 정말 이 전학 서류 하나 없는 부분이랄지 최근에는 그 교사가 또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당시 이게 석연치 않게 처리되는 문제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안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최근에 불거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번 국회에서 잘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 이제 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동관 후보자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방송 언론관 자꾸 전임 정부 이렇게 하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진 교체에 대한 부분들과 이건 분명히 달라요. 이분이 지금 MB 정부 때 해왔던 이 문건이나 이런 그 행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되는 것 중에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진보 성향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을 파악을 해놨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매체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자유시장 경제. 근데 아니 사기업인 신문사의 광고 수주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광고를 옥죄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을 압박해서. 그거를 실행했던 이 또 문건이 나왔던 부서가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있는 홍보수석실입니다. 이것도 못 봤다고 자기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방통위원장 맡으면 안 되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정말 방송과 문학의 신문 이런 탄압에 앞장섰던 분을 다시 우리가 지금 놓고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거쳐 검증이 되고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질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치밀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고 하면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이 부족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분은 정말 부적격자다 이런 판정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이번만은 국민들 뜻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방금 답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학교의 판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그게 그 당시 학폭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제가 정확히 시점은 모르겠지만 학폭위 이전에는 선도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도위와 학폭위를 동일한 기구로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선도위 내지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담임교사가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열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판단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담임교사에게 판단권이 가서 거기서 이제 처분이 된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려 그러면 담임교사에게 판단권을 일임하게 된 과정에 이동관 후보자 등이 영향을 끼쳤어야 되겠죠. 그런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런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 무분별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건으로 추산되는 이런 뭐 언론 통제 시도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는데 그 문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거 적폐로 규정짓고 그 적폐에 대해서 청산 TF를 뿌리고 청산 TF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온 조사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가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엄중한 언론에 대한 사찰 내지 언론 통제 시도 이런 거였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사법적 문제가 됐을 것이고요. 사법적 문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될 정도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었단 말이죠. 예. 아직까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 이동관 후보자가 모른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에 물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그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은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일단 법원에서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경우에도 구속이 돼 있어요. 이 심사위원장의 경우에도 이렇기 때문에 그 해당 한상혁 호의 방통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KBS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했더니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지 여부에 불구하고 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이게 외부에서 볼 때 특정 언론은 옥죄고 이것이 바로 언론 통제 아닌가요? 내 말 잘 듣거나 우리한테 유리한 언론에 대해서는 뭔가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이 이상의 어떤 언론 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지금 이제 2명의 이제 의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 자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화면을 연결해서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생각보다 이제 두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자녀 학폭 문제에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학폭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학폭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 학폭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낙마한 그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미 낙마시킨 어떤 이 근거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파고드는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이미 이제 언론에 2달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볼 때 기시감이 좀 있어요. 이미 약간 식상한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이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한 처분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또 다른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예상했던 모습과 어떻게 좀 달랐는지 혹은 예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뭐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예상했던 모습대로였고요. 이미 이제 2달가량을 지명 전에 언론 등 또 민주당도 가세해서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런 건 없이 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학폭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다면 아이들끼리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히 피해가 어느 정도 둘이 관계가 회복되는 마당에 피해자와 화해가 안 됐다는 식의 이런 또 굳이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의원들께서 그 부분은 좀 참작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문제는 뭐 결국 사과를 하시겠죠. 그 부분은 이건 이제 적격 문제를 떠나서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한 6분이 하셨는데 예. 한 분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 방송장악 문건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밤 늦게까지 아마 오늘 하루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청문회가. 그러면 의원들이 그 답변을 토대로 또 오후에는 더 매섭게 추궁하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학교 폭력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매섭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감싸는 듯한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발언을 하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분노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정파적 입장에서 감싸거나 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화해했다고 하는데 4명의 피해자 중에 1명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학폭위를 미개체를 하고 자진 전학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고 그 한 분의 학생 가지고 지금 여당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감싸는 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